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2. 이륙을 준비하는 드론.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 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향상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가 삼성이 실현한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해 벨기에 IMEC의 루카 반덴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이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한 핀팻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세 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팻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사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팻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하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할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적인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IMEC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ME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계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의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팻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초의 핀팻 구조는 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의 핀팻 구조를 억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 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넘은 핀팻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팻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팻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 팻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의중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2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적용한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 TAI는 조립이 진행 중인 5세대 전투기 TFX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홀아웃에 맞춰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지만 TFX 탑재용 엔진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 TAI는 자국 내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모두 활용해 TFX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의 기체 설계와 각종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통합을 TAI가 담당하고 있으며 TAI에 탑재되는 고급 레이더는 안셀산이 개발 중이며 미션 컴퓨터는 츠르기예 연구기관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여러 츠르기예 기업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콕핏을 덮는 캐노피와 강착장치 등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TFX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에 프로토타입의 부품 가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 말까지 약 2만 개의 구성 부품 가공을 마치고 2023년 3월 18일 프로토타입이 롤 아웃된다고 TAI는 밝혔으며 이에 대한 과정으로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것입니다.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의 동영상은 지난 21일에 츠르기예 국방부와 공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 TAI 공장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것으로 조립 중인 프로토타입은 수직 꼬리날개와 수평 꼬리날개, 엔진 등이 빠져 있지만 전투기 외관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TFX 프로토타입은 내년 롤 아웃을 위해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TFX에 탑재되는 엔진이 확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영국 방위산업체인 배의 협조를 받아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인 TFX를 개발 중인데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TFX용 전투기 엔진 조달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용으로 개발된 EJ200을 기반으로 튀르키예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츠르기 예측이 개발될 TFX용 엔진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츠르기 예측에 귀속할 것을 요구해 옥신각신하기 시작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던지기에서 측이 TFX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해외 제트엔진 생산 기업에 대해 TFX 참여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는 등 전투기용 엔진 공급처 확보를 모색했으나 던지기에서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 개발하는 엔진의 수출 제한 없음과 개발된 엔진의 지식재산권은 모두 츠르기예 귀속을 조건으로 내밀어 이러한 조건의 엔진의 기술을 제공할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단 자국 내에서 기술 도입 생산하고 있는 미국산 엔진인 F-110으로 개발을 진행하려 했지만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협상이 결렬된 롤스로이스의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롤스로이스는 이미 튀르키예와 공동 개발을 위해 앙카라에 파견했던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측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튀르키예는 경제력이 강하지 않아 TFX 개발은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일이 수출 허가가 필요한 엔진을 탑재하면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TFX 엔진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튀르키예에 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중단되었던 TFX 엔진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롤스로이스가 튀르키예 TR 모터와의 공동 개발로 복구하여 다시 TFX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2025년으로 예정된 첫 비행이나 2028년 양산기 배치까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TAI는 프로토타입에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하고 2028년에 배치되는 양산기에도 F-110 엔진을 탑재할 필요가 있어 미국이 TFX에 탑재되는 F-110 엔진의 공급을 용인할지는 정치적 문제와 양국의 관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튀르키예는 F-16V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탄불 중심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튀르키예가 개시한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에 대한 군사 개입에도 미국은 튀르키예가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어 자주방위 권리가 있다며 튀르키예를 지지하고 있지만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대립 중인 동지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튀르키예가 아닌 그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튀르키예는 현재 보유 중인 노후화된 F-16을 F-35A로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에서 S-400 도입건으로 미국이 F-35A 판매를 불허하자 F-16V 40대를 도입하고 기존의 F-16C 80대를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소스 코드를 획득한 36대의 F-16 블락 30만큼은 츠르기 예에 안 쓸 산의 ASA, 레이더 등 츠르기 예의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지만 츠르기 예 입장에서는 나팔과 F-35A를 도입하는 그리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TFX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튀르키예산 엔진의 실용화는 203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갭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투기 엔진을 도입하려는 계획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만약 미국이 F-110 엔진의 공급을 꺼리게 된다면 한국의 KF-21이나 중국 FC-31 및 J-35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튀르키예의 TFX 개발 자체는 개발도상국인 튀르키예에는 실현이고 대외 여건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TFX 프로그램처럼 잠재적 위험이 높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FX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의 베이 카드사는 제트 엔진을 갖춘 무인 전투기 바이랑탈 키즈렐 마의 지상 활주 장면을 공개하고 2023년의 첫 비행을 위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TBE의 제조사인 바이마르사가 개발 중인 키즈렐 많은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입니다. 러시아의 이프첸코 설계국이 개발한 터보팬 엔진인 AI-25를 탑재한 쿠즈렐마이는 최대 속도가 마하 0.64이며 최대 5시간의 채공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 고도는 1600m이며 작전 반경은 800km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6000kg입니다. 여기에 키즈렐 마비는 위성통신을 지원하고 이사 레이더 탑재와 애프터 배너가 장착된 AI-322F를 탑재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키즈렐 마는 기체 내의 웨폰 베이와 주익 하이 하드 포인트에 AIM-9X에 해당하는 머린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 AIM-120에 해당하는 배 예그린과 튀르키예가 개발한 SOMA 순항미사일 및 정밀유도 키트에 대응한 MK-81 및 MK-83 소형 정밀유도 무기인 MAMC와 MAML 및 MAMT, 보조, 레이저 유도식 70mm 로켓탄 등 총 1.5톤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마르사는 키즈렐 마 무인전투기가 공대공 임무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키즈렐 마 무인전투기가 지상관제센터에서 조종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로열 윙맨 타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타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미국 XQ-58과 호주 MQ-28 및 러시아 S-70와 중국 CH-7이나 JG-11 등 다수도 실용화를 전제로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는 튀르키예의 키즈렐 마가 유일합니다. 헐크 키즈렐 마의 바이랑탈 조달 비용의 CEO는 비싸지 않아야 바이마르사가 한다고 밝혔기 최고 경영자인 때문에 많은 미국의 잠재적 방위산업 고객들 매체들은 관심을 보일 키즈렐 마가 것이라고 시장에 예상하고 투입된다면 있습니다. 또한 키즈렐 마의 엔진을 상발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마르사는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도 TBE 성공의 재현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태국 해군이 도입하는 중국산 잠수함에 중국 해군의 보증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의 충차이 해군 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D-620의 품질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잠수함 도입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 S-26T형 잠수함 문제는 막바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해군은 잠수함 부대 창설을 위해 중국에 약 10억 달러의 S-26T형 잠수함 3척을 발주했습니다. 일본함의 인도는 당초에 2023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되어 2024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CHD-620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 MTU-396의 수출 허가를 거부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유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했는데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해석이 달라 독일은 잠수함에 사용되는 MTU-396 엔진의 수출을 계속했고 중국 측은 태국 잠수함에 탑재되는 MTU-396에 대해서도 독일 측이 수출을 용인할 것이라고 판단해 독일의 사전 확인받지 않은 채 태국과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국산 잠수함에 탑재되는 엔진 수출은 이후의 금수 조치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차고 차 총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MWM-620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을 태국 해군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계약에 명시된 사양의 잠수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MWM-620 개량형을 다시 제안했고 태국 해군은 MWM-620 개량형을 철저히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MTU-396에서 엔진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MTU-396과 동등한 품질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을 중단하고 중국 측과 보상 및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충차이 해군 사령관은 지난 22일에 중국산 CHD-620 엔진이 테스트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 해군은 CHD-620의 스페어 부품과 공급 체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충차이 해군 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D-620의 품질을 보증해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이거될 수 없다고 없으면 했고 CHD-620의 만약 요구가 품질이 거절되면 즉 CHD-620을 탑재한 S-26T형 잠수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해군이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의미로 사실상의 정부 보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